정보경찰입니다. 자, 정보경찰의 법적 근거를 보면은 경찰법과 우리 경제법에서 정보경찰에 대해서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라고 이렇게 근거가 나와 있죠. 우리 경찰법 3조와 경제법 2조는 이렇게 똑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이죠. 여기 보면은 정보국의 임무에 대해서 정책정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정책정보의 수집, 종합, 분석, 작성, 배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다른 국을 한번 보면은 사이버 안전국은 이제 사이버 범죄의 정보 수집 분석 이렇게 되어 있죠. 보안국은 보안 관련 정보, 외사국은 외사 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별로 그 국의 정보를 수집 분석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것은 수사국에는 별도로 그 범죄 정보를 수집한다는 말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사이버 안전국에서만 이제 사이버 범죄 정보를 수집 분석한다. 이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법에 관한 이제 관련 판례를 보면은 경찰법이라는 것은 조직법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않죠. 경찰법에 의해서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은 경찰관의 행사는 별도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것이지 조직법에 의해서 직접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현재가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정보국의 분장 3호를 보면은 이건 대통령령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치안 정보 업무의 기획, 지도, 조정, 정치, 경제, 노동, 사회 등 재분야에서 치안 정보 수집, 그리고 정책 정보의 수집, 종합, 분석, 집회 시든 집단 사태 관리, 그리고 신원조사 및 기록 관리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원조사라고 하니까 보안 업무가 아니냐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원조사는 정보에서 합니다. 그리고 수집된 정보에 대한 기록 관리, 이런 업무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하고 조금 혼돈스러울 수 있는 것이 정보 공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정보란 말이 나오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 업무는 우리 경무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안이라 나오는데 이것은 문서보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안 및 관인 대상 업무는 경무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정보 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 질적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정보에 대한 각 성질이 나오는데 이것을 전체를 다 순서대로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 어떤 성질이 어떤 내용인지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적실성을 보면은 이것은 이제 관련성이란 말로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relevancy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관련성. 이 관련된다는 것은 정보 사용자의 어떤 목적이나 당면 문제하고 얼만큼 관련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적실성, 그러니까 얼만큼 실용성이 있느냐, 이것도 목적이라든가 당면한 문제하고 관계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확성은 사실하고 얼만큼 일치하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같은 주제를 여러 정보원에게 부여를 해서 정보원들 수집한 것들 중에서 공통사항을 사용한다는 그런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징기스칸 같은 경우는 전쟁 전에 여러 계층의 간첩을 보내서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수집해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예시에 나오는 것이 징기스칸의 간첩이 되는 것이죠. 적시성을 보면은 정보는 정책 결정하는 시점, 그러니까 사용자, 생산자가 아니죠. 정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정보를 사용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제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적시성이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시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예시로 든 것이 나폴레옹 이야기입니다. 나폴레옹이 유배지에 사망을 했는데 그 소식이 한 달 만에 파리로 전달이 됐답니다. 이것 때문에 정적들이 상당히 불안했고 또 프랑스의 국가안보가 위태로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 나폴레옹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한 달 만에 전달됐다는 것은 적시성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완전성, 정보는 시간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완전한 지식이 되어야겠죠. 주제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망라해서 추가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첩보와 정보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보고서는 사용자가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육하원칙에 따라서 작성이 되어야겠죠. 자, 객관성을 보면은 의도에 따라서 정보가 주관적으로 왜곡이 되면은 선호 정책의 합리화 도구로 전락을 할 수가 있죠. 이 객관성은 주관성에 대비되는 말로서 주관적으로 왜곡이 되지 않도록 보고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시로 이제 임진왜란 직전에 일본을 살피고 돌아온 황윤결하고 김성일이 전혀 상반된 보고를 했죠. 같은 사실을 접하고서도 서로 다르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자기들이 속한 그 파벌 때문에 왜곡해서 정보를 전달하게 된 것이죠. 자, 아래 사례를 보면은
영국 의회는 총리실이 이라크 전쟁 방침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전쟁 방침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왜곡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객관성 관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개전 시 이라크가 45시간 내에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정보 보고서를 조작하였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것이죠. 조작이란 말이 나오면은 객관성을 위반한 것이다. 근데 총리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했냐면은 대량 살상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정확성 관련이죠. 사실과의 일치성 여부입니다. 하지만 조작은 없었다. 그러니까 객관성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사례는 객관성과 정확성에 대한 문제죠. 사례를 하나 더 보면은 미국 국무장관 콜린 파월이 자신의 리더십 지침 중에서 필요한 정보량이 40 내지 70% 안에 들어오면은, 이것은 완전성 관련이죠. 100% 들어오는 것이 완전하겠지만은 70%까지 정도에 들어온다면 이를 배짱하게 추진하겠다. 시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적시성. 이 원칙은 완전성과 적시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이 성질과 관련해서 조금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객관성하고 정확성입니다. 정확성은 사실과의 일치 여부인데 객관성도 사실하고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둘 다 사실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은 같습니다. 다만 객관성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죠. 그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좀 정리를 했는데, 자, 이 두 성질을 구별하는 것은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에 정보의 조작이나 왜곡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객관성의 문제는 정확성의 문제 이후의 단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정보를 우리가 왜곡을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어떤 내용인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사실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는 그것을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사실인지 모르는데 뭐 어떻게 조작을 하겠어요. 그것은 사실 확인이 안 된 단계에 불과한 것이죠. 적어도 사실 확인이 된 이후에 객관성의 문제는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가 나왔을 때 좀 혼돈스러우면은 정확성이 객관성의 전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쉽습니다. 사례도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영국 의회가 주장을 한 것은 정보의 조작이니까 객관성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이고, 또 영국 총리는 객관성 문제가 아니라 정확성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 단계 아래로 내려버리는 것이죠. 징기스칸의 간첩은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계층의 간첩을 보낸 것이죠. 하지만은 임진왜란 전에 우리 통신사는 사실은 확인을 했는데 자신의 의도대로 조작을 한 객관성의 예시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징기스칸과 임진왜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보의 허용을 보면은 형식 허용, 사용자 요구에 맞는 형식에 부합해야겠죠. 대통령 등 최고 정책 결정자에 대한 보고는 기본적으로 일면조입니다. 한 장짜리라는 거죠. 한 장짜리로 보고한다는 것은 형식 효용에 관한 문제지 시간 효용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 효용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생산자가 판단해서 사용자에게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가 이것을 판단을 해서 그 시점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용자는 어떤 정보가 있는지 모르니까 자기가 필요한 시기에 제공해 달라고 말하기 어렵겠죠. 이 생산자가 판단을 해서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때에 제공해 주는 것이 시간 효용이 되겠습니다. 접근 효용은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찰청에 있는 정보기록실 운영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정보기록실에서 정보를 축적해 두는 것이죠. 그 정보들을 쉽게 접근을 해서 볼 수 있어야 효용 가치가 있겠죠. 정보의 분류 기록 관리와 관련이 깊고 정보의 통제 효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소유 효용은 정보를 상대적으로 많이 소유할수록 집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정보는 국력이다 라는 표현가 있는데 이 표현은 정보의 소유 효용을 말하는 말입니다. 자, 통제 효용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만 준다는 겁니다. 통제를 한다는 것이죠.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통제를 해서 주기 때문에 통제 효용이 되겠습니다. 차단의 법칙과 관련이 되고, 이것을 또 한정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알 사람만 알아야 한다는 원칙, 또는 필요성의 원칙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한정성의 원칙에서 알 사람만 알아야 한다. 알만 필요하다. 한 알만 필요하다. 이렇게 두 문자로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알만 주겠다. 그렇게 통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주 고생이 많은데 이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다면 딱 한 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알만 필요합니다. 자, 정보의 분류를 보면은, 자, 정보의 분류는
주소를 잘 찾는 문제입니다. 어떤 내용이 어떤 큰 제목 아래 들어가느냐 이것들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사용 수준에 따라서 전략정보와 전술정보로 나눌 수 있는데, 전략정보라는 것은 어떤 국가적인 정보죠. 뭐 대통령급에서 쓸 수 있는 아주 국가적인 정보이고, 전술정보는 그 아래에 각 부에서 쓸 수 있는 장관급의 정보가 전술정보가 되겠습니다. 수준이라고 하면 이 물 수준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약과 술이니까 약술입니다. 이 술이 약술이 되려면은 물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준이 약술이 되겠습니다. 물 수준이 좋아야 약술이 될 수가 있죠. 자,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는 적극 정보와 소극 정보가 있습니다. 목적 이렇게 해서 적이 나오니까 적극 정보, 소극 정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정보 출처는 부근, 공비, 우정입니다. 그래서 부근에 있는 공비의 우정으로부터 정보를 얻어온 것이죠. 그래서 출처는 부근에 있는 공비의 우정입니다. 분석 형태에 따른 분류는 기본정보, 현현정보, 판단정보인데, 이것도 말을 보면은 분석 형태가 되죠. 기본할 때 이게 본이 분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형태, 형은 현용정보하고 비슷하고 태는 판단정보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 분석 형태에 따른 분류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 문자 하나하나를 보고서 기본 정보, 현현 정보, 판단 정보 이렇게 유추를 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수집 활동에 따른 분류가 인간 정보냐, 기술 정보냐. 그래서 인기 수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사용 수준에 따른 분류는 전략 정보가 국가 정보이고, 전술 정보는 부문 정보가 되겠습니다.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과 국가 안전보장 등 광범위한 정보가 되겠죠. 우리나라 국정원이 대표적인 전략정보기관이라 할 수 있고, 전술정보는 전략정보의 기본적인 방침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정보입니다. 생산자가 부문정보기관이고, 사용자도 각 정부 부처죠. 각 부의 장관급이 되는 것이죠. 전략정보와 전술정보는 상대적인 개념이죠. 모두 적극정보입니다. 적극정보와 소극정보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그렇게 구분할 때 이 전략이든 전술이든 모두 적극 정보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전술 정보의 대표적인 것이 경찰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를 보면은 적극 정보는 정책 정보라고 부를 수 있고, 소극 정보는 보안 정보라고 부릅니다. 국가 이익을 위해서 정보기관의 성찰은 대부분의 정보가 적극 정보에 해당됩니다. 주요 정책 수행상의 문제점, 또 정책과 관련된 민심의 동향, 여론,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집하는 정보는 다 적극 정보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정책 정보고요. 그리고 소극 정보라는 것은 국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경찰 기능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서 방첩 정보 혹은 대정보, 카운터 인텔리전스 이런 것하고 유사한 개념인데, 자, 이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산업기술 유출 수사 이 부분도 포함이 됐었는데 이번에 실무자감이 개정되면서 삭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뺐습니다. 자, 자국민 또는 자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테러 정보, 그 다음에 외부에서 침투하는 간첩, 기타 비밀 활동대 색출을 위한 정보, 미리국자 또는 마약 거래의 예방과 적발을 위한 정보, 이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것을 방어하는 정보가 소극 정보이고, 그것이 보안 정보가 되는 것이죠. 출처에 따른 분류를 보면은 아까 부근, 공비, 우정으로부터 획득한 정보가 출처에 따른 분류라고 했습니다. 자, 부차 정보는 간접적인 거고 근본 출처는 직접적인 겁니다. 한 달에 건너서 받는 게 부차 정보가 되는 것이고, 다이렉트로 바로 받는 것이 근본 출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간 매체, 텔레비라든가 신문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받는 것이 부차 정보인데, 아무래도 그러한 중간 매체의 주관이라든가 편견이 개입될 소지가 있죠. 내용의 신뢰성이 비교적 낮게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근본 출처는 다이렉트로 받는 것이죠. 중간 매체 없이 정보가 직접 체험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부차 정보보다는 위에 거보다는 신뢰성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공개 출처는 비밀 출처에 비해서 신뢰성이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신트라고 부릅니다. 오픈소스 인텔리전스죠. 이것을 오신트라고 부르니까 이제 O에서 오픈소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오신트 전문가 스틸은 학생이 갈 수 있는 곳에 스파이를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학생이 갈 수 있는 곳이라면은 공개 출처가 있는 것이죠.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데 비싼 돈 들여가지고 스파이를 보낼 필요가 없죠. 바로 공개적인 정보는 수집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미국 정보 전문가 랜선도
오늘은 각국 정보기관이 획득하는 정보의 80% 이상이 이 출처에서 입수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출처라는 것이 이제 공개 출처가 되는 것이죠. 랜선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는데, 우리가 랜선은 랜선으로 이렇게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랜선은 이제 인터넷망을 이야기하죠. 공개된 출처, 랜선을 랜선이 이야기를 했죠. 공개 출처의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이죠. 가장 큰 단점은 너무 양이 많다는 겁니다. 또한 적시에 공개되지 않으면은 적시성 면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은 특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아서 일상적인 방법으로 첩보를 수집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공개 출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비밀 출처를 보면은 정부 출처로 노출되면은 출처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되겠죠. 출처의 입장이 또 곤란해지는 그러한 출처가 되겠습니다. 정보관이 비밀리에 관리하는 공작원이나 협조자, 기순자, 외교관, 주재관 이런 사람들이 비밀 출처에 해당되는데, 정보관 자신도 비밀 출처에 해당합니다. 정보관이 자기가 어떤 정보를 입수를 해놓고 이것을 뭐 내가 입수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정보관 자신도 이러한 비밀 출처로부터 정보를 입수를 하기 때문에 그 자신도 비밀 출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연 출처, 부정기적으로 얻어지는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정보관에 의해서 획득되는 비밀 출처 정보입니다. 정기 출처, 우연 출처에 대비되는 말이죠. 정기 출처 중에서도 뭐 정기 관해물이나 일간 신문은 공개 출처 정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기 출처 중에서도 공작원이나 협조자는 또 비밀 출처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기 출처 정보가 우연에 비해서 내용의 신뢰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출처가 신뢰성이 높고 어떤 것이 낮는지 이것이 또 시험에 나오면 헷갈리기 때문에 여기에 정리를 했죠. 아까 두 문자로 외운 그 순서대로 그대로 암기를 하면 됩니다. 부근에 있는 공비에 우정을 이용해서 정보를 획득했다라고 암기를 하면 부차보다는 근본이 훨씬 더 신뢰성이 높고, 공개나 비밀이나 비슷합니다. 공개 정보라고 해서 비밀 정보보다 신뢰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서로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우연보다는 정기가 높은 것이죠. 뒤쪽에 있는 것일수록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분석 형태에 따른 분류를 보면은 이 단어를 보고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본 정보, 현존 정보, 판단 정보. 자, 기본은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정보입니다. 현용은 현재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통상 정보 사용자는 현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따라서 편단 정보는 미래 가능성에 대한 예측 정보인데, 이러한 판단 정보보다 현존 정보를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단 정보는 종합분석과 과학적 추론을 하기 때문에 가장 정성된 형태의 정보이고, 생산자의 능력과 재능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 정보를 만들려면은 생산자가 가장 고생을 한다는 거죠. 능력도 많이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사용자는 이 현용 정보를 더 높게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용자에게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적당한 사전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판단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수집 활동에 따른 분류를 보면은 인간 정보는 또 휴민트라고 합니다. 앞에 오신트란 말이 나왔죠. 오픈소스. 이것은 이제 휴민트, 휴먼 인텔리전스가 되겠습니다. 휴민트는 인간 정보다. 자, 최첨단 정보 수집 장비가 등장하는 현대에도 인간의 의해서가 아니면 수집할 수 없는 첩보가 있죠. 인간 정보는 첩보 수집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다. 역공작은 휴민트만이 가능하다. 역공작을 하는 거죠. 반대로 정보를 흘리는 것은 뭐 인간만이 가능하겠죠. 테러 마약 국제 범죄 조직은 기술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어떤 기계로 정보를 파악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직접 거기에 투입이 돼 가지고 거기서 정보를 빼놓을 때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이중 스파이 같은 배신과 음보의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이중 스파이. 테킨트가 발달하면서, 테킨트라는 것은 이제 기술 정보를 말합니다. 테크니컬 이제 인텔리전스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테킨트가 발달하면서 휴민트 영역이 줄거리 있지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휴민트는 중요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자, 테킨트 기술 정보에는 영상 정보와 신호 정보가 있습니다. 자, 영상 정보는 이민트라고 하죠. 이미지 인텔리전스입니다. 그래서 E가 나올 때는 이미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신호 정보에 대해서는 시그널이죠. 그래서 시그널이니까 시즌트 이렇게 영어로 잘 연상을 해야 됩니다. 자, 걸프전에서 여기서 이야기는 이제 걸프전에 나오죠. 미국은 레이더 정찰 위성으로 이라크군의 장비와 지하 벙커의 위치를 탐지해서 전략 목표를 무력화시켰다. 세계대전 당시 공군의 영웅이었죠. 미첼은
전선율을 한번 비행하는 것이 지상을 수백 번 다니는 것보다 적군은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위에서 보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영상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고, 신호 정보라는 것은 영상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상대방의 내심과 목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청 같은 것인데, 소련이 대한항공기의 격추 사실을 시인한 것은 일본이 레이더와 전파 도청으로 소련 여객기와 지상과의 교신 기록을 확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제 교신 기록에 대한 것이 바로 시즌태가 됩니다. 신호 정보는 당사자 쌍방의 통신이나 통화가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무 말 안 하거나 침묵하거나 보안 장치를 강구하면 또 작동이 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 정보와 신호 정보는 각 장단점을 활용해서 동시적으로 활용을 해야겠죠. 구별을 하나 해야 될 개념을 보면은 레이더로 수집한 시각적 정보, 이것은 영상 정보입니다. 그냥 레이더 신호 이렇게 해버리면 신호 정보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